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의 상당히 좀 혼조권에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어저께 코스피가 12포인트가 어저께 빠졌죠. 외국인 소폭이 순매수했지만요, 빠졌는데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어저께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상 주식, 뭐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좀 순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양시장 모두 좀 흘러내리고 있고요. 매일 하나씩 이렇게 폭탄 맞는 종목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누가 뭐래도 자동차가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웬일입니까? 7%, 글로비스 7% 빠지고 있고요. 기아차도 무려 4%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뭘 잘못했길래 8%의 오늘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도 6%의 하락을 보이면서 현대차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내리는 주범 중에 주범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지수가 또 많이 빠지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시총 상위 주식 중에서 그죠? 예, 뭐 지수 자체도 뭐 그렇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빠진 폭에 대한 쪽을 메꿔주는 쪽들, 이런 쪽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코롱 같은 경우가 이런 자리를 메꿔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롱이요? 제약주들이 이 자리를 메꿔주고 있는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제 그 확산이 됐을 때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파동에 대한 쪽에서 이런 잡주들 말고 이런 뭐 손소독제 뭐 아니면은 뭐 마스크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녹십자 같은 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사스 때도 보게 되면 녹십자가 상한가를 달렸었거든요. 그랬었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오늘도 녹십자가 상한가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뭐 그 메르스하고는 상관없이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국 소비 그 요커 관련주라고 이제 분류되는 쪽 같은 경우가 좀 조정이 나오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싸한데요. 분위기가 싸한데 그래도 여전히 시장의 특징주는 또 이제 떨어지는 걸로 보면 자동차가 되겠고 아까 녹십자라는 얘기 좀 했었는데 녹십자는 항상 백신 이런 것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사스나 신종플루 때도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백신 이런 것 때문인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시장에서 저의 피를 이어받아서 관심법에 하고 있는 이승원 대표가 얘기하는 무학이 또 사상치 효과. 무학? 네네. 무학이가 오늘도 올라가나요? 오늘도 사상치 효과요. 오늘도 안 갈 수가 없죠. 네, 올라가고 있죠. 제가 술을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순당도 오늘 다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술 관련주. 이승원 대표가 롯데 칠성은 아니다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약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저는 술에 관해서는 믿을 수밖에 없죠. 전 술 안 마시니까. 일단 무학이 오늘 최고가 가고 있습니다. 수나리도 처음처럼 수나리도 유자만 나오겠어요. 이제 들쭉술. 그 블루베리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들쭉술이 블루베리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북한술이라고 하는 들쭉술이 이제 그 블루베리인데. 뭐라고요? 들쭉술. 그게 이제 블루베리인데 이제 그게 눈에 또 좋지 않습니까? 눈이 블루베리가 눈에 좋대요? 눈에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게 어떻게 있어요? 안 좋은 다 좋다 붙이면 뭐, 다 좋다 그러겠죠. 그 뭐 아사이베리 뭐 이런 것도 다 좋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게 그거야. 블루베리 이제 술 나오잖아요. 그 자기 말한 대로 보면 이제 롯데칠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극과 극으로 가면 이제 아사이베리 술도 나오는 거죠. 그쵸. 아사이베리 술도 나올 수 있는. 아사이는 한국말로 뭐라 그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갖다 붙이면 되겠.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뭐 원래 재배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됐는데 예전부터 이름이 이제 좀 다른 거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들쭉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비슷한 그런 이제 그 맛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첨가제이기 때문에 섞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좀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허니버터처럼. 근데 처음처럼 수날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어쨌든 간에 저도주들이 시장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한 병 마실 거 두 병 먹고 두 병 마실 거 네 병 먹게 되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술은 술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술 관련 주식들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게 뭐냐면 역설적으로 시장이 재미없으니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나도 있다.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시장의 어떤 대세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아마 그런 것이 될 것 같고요. 앞서 잠시 이제 바이오나 제약 얘기했는데요. 그 저희가 말하는 이승원 대표가 얘기한 건 그런 거겠죠. 바이오 제약이 지금 그 어떤 그 메르스 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죠. 전 세계에서 좀 추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일단 잠시 후에 기회에 말했지만 시장에 버블이라는 한두 끝도 없어요.
버블이 지금 3개의 버블이 있다, 5개의 버블이 있다, 7개의 버블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요즘 보면 뉴스 보면 툭하면 뭐 어떤 거에 5가지 뭐 이런 거 숫자로 갖다 많이 되잖아요. 네. 꼭 알아야 되면 7가지 얘기하는데요. 네. 미국도 뭐 언제 했죠. 그래서 미국도 요즘 보면 5가지 버블, 6가지 버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거기 보면 IT도 들어가겠죠. 이런 애플을 버블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제약 얘기 버블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권을 버블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채권. 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버블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부동산 중에 최고의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영국. 뉴욕 맨하탄이거든요. 맨하탄. 근데 그걸 9천억 주고 질렀잖아요. 네네. 롯데. 네.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신 회장님의 아드님께서는 질렀잖아요. 네네. 이게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죠. 야, 무슨 버블이니? 난 질른다고 질른 거거든요, 지금요. 지금 보면 아주 최고의 버블이 지금 맨하탄이라는 거가 있겠고요. 의외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지금 집값이 올라서 난리 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는 도시 중에서는 샌프란시스코고요. 맨하탄이 있고요. 또 런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런던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의외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2위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스라엘 텔타이브 뭐 있죠? 이스라엘 수도 뭐야? 텔아비브. 텔아비브. 네. 거기가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가 스타트업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IT 기업. 거기가 또 바이오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에 대한 기준이 단순하게 이제 높다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네. 그 가격을 형성하느냐. 네, 아니 네. 뭐 뉴욕 맨하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낼만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뭐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 주장하는 사람들. 내 얘기는 전혀 아니죠. 내 얘기 어떻게 감히? 네네. 우리 신 회장님이 사신 거를 갖고 버블을 샀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네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텔아비브였고요. 또 하나가 또 어디냐면 다름다한데 인도 있죠, 인도. 인도의 비루시아가 봄브라인지 뭐 이상한 다름다한 네네. 데가 있어. 안 네.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거기가 지금 탑3로 집값이 오른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인도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인도도 보면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소득계층이 원작 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잘 사는 사람 모여 있는 곳이 뭐 비루 시작하는 데가 뭐가 있던데 하여튼 거기 하여튼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잠시 그 코스피 코스닥에서 특징 좀 잠깐 얘기했는데요. 수급 상황도 잠깐 봐주시겠어요? 뭐 수급 상황도 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매수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한 300억 정도. 네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한 200억 정도 매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투시는 거래소 매도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매수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인데 거래대금에 대한 쪽이 지금 오늘 이제 거래대금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얼마인가요? 오늘 거래대금이 한 2조 9천억, 3조 정도 지금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뭐 네. 7조, 8조 정도에 대한 수준이 아니라 오늘도 한 6조 정도 내외 이 정도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시장이 활기를 띈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 소강 상태에 있다. 그 소강 상태의 원인은 여전히 지금 이 메르스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주식 메르스 올물값 어디 사겠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 화면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발음 못한다는데 혹시 인도 가보신 분 얘기해 주세요. 네. 그 CNN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이 도시가 두 번째로 많이 1년 동안 집값이 오른데요. 이거 어떻게 읽어? 방갈로레? 어떻게 읽어 이거? 어디요? 지금 제가 보이지도 올려놓은 않아요. 전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 BANGALOR 방갈로레인지 혹시 가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1년 동안 오른 게 13.6%. 네, 그리고 1위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14.3%. 이게 다 두 군데가 모두 다 샌프란시스코 바로 그 옆에 이제 벤처의 그 거기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많이 올라가고 여기 올라갔는데 하여튼 여기 가보신 분이나 어떻게 이름 있는지 읽은 줄 아시죠? 뭐 처음 들어갔고요. 저한테는 듣보잡이죠. 늘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이요. 근데 보면 코스피 코스닥 별로 재미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바로 그 다음 코너로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돌 직권입니다. 자동차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자동차가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보면 이제 뭐 뉴스는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난달 자동차 판매가 좀 썩 안 좋았죠?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세요. 자동차 판매도 뭐
안 좋았고 중국 시장에서도 감소했고 뭐 러시아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전방위적으로 다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점유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뭐 현대차에 대한 로열티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아마 그 관련된 기사 나올 때마다 그 댓글을 한번 보시면 정말 그 거의 90%, 95% 이상이 악성 댓글에 가까운 그런 그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토끼를 잃어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해외에서도 좀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좀 둔화됐다. 어떤 신차 모델에 대한 부재 그리고 또한 그 환율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안 좋은데 아마 가장 큰 요인은 뭐 뭐라 그래도 환율일 것 같습니다. 잠깐 환율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쪽도 약세로 이루어지고 있죠. 1,065원에서 1,1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120엔대에서 제 화면 말고 이성훈 대표 화면이요. 이건 제 거. 제가 좀 이따 보여주려는 거고. 네. 여기를 보여줘야죠. 존경하는 이성훈 대표 화면. 네. 여기를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엔화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상대적인 약세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75엔대에서 그 120엔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게 연말에 130엔, 내년에 150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150엔대까지 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화는 뭐 1,000원대에서 2,100원이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현대차를 가지고서 도요다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도요다는 이때도 안 망했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그 도요다 같은 경우는 그 엔화가 여기서 지금 120엔대에서 60엔대까지 갈 때도 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화가 거꾸로 여기서 500원을 간다고 치자고요. 현대차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틴다고 보죠, 저는. 버틸 수 있을까요? 주가 반토막 나겠지만 주가 반토막밖에 안 날까요? 과연? 버티긴 버티죠. 버티긴 버티겠지만 대한민국이니까. 도요타처럼은 버티지 못하겠죠. 도요타는 어쨌든 간에 적자나 흑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버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과연 현대차가 그러면 만약에 그 상황이 1년이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한 5년 간다 치면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그 엔화에 대한 쪽이 근데 지금 궁극적으로 나온 얘기가 150엔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50엔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 환경에 대한 쪽이 자동차 관련된 환경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제네시스가 처음 나왔을 때 2년 전이었나요? 2년 전이었죠. 2년 전이었죠. 제가 이제 그때 아마 2013년 12월 겨울에 이성훈 대표가 엄청 디스했었지. 자동차 공학 전문가로서. 그때 이제 현대차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는데 그게 그때 한번 들어보고 싶어. 녹음한 거. 그때 이제 녹음한 거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디 보면은 그 유튜브 딱TV.com에 유튜브 슬래시 딱TV 들어가시게 되면 두 남자의 왁자지껄이라는 거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디스해놓은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현대차가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차량 경량화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거스르고 계속해서 이제 무게를 무려 100kg이나 늘려서 그 이상한 그 이상한 강판 그거를 이제 써갖고 뭐 안전하다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핑계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 현대제철 밀어주려고 BMW는 무슨 안전 없애려고 가볍겠냐? 그러니까 그러잖아. BMW는 바보고 벤츠는 바보고 폭스바겐은 바보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차량 경량화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에서 뭡니까?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까지. 일본 차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독일 차도 지금 세고요. 또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뉴스가 하나 있죠. 뭐요? 중국 SUV 업체가 드디어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에 수출한다고. 미국에 반값에 수출한다라는 그 뉴스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코 근데 또 그 위안화도 보게 되면 계속 약세거든요. 또 이번에 또 금리 인하가 또 한다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경이 자동차 업종에게는 긍정적이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쉽게 바뀌는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쉽게 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방향도 거꾸로 잡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거기다 부동산까지 하고 있으니. 저 이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할 얘기 다 했는데요. 이 제 화면 아까 잡으려다 안 잡은 거, 이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걸 위해서 제가 또 나름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 보시면 어떻게 하면 더 키워지니 이거 키워볼까? 키워줘. 옵스. 어디로 없었어 이거?
네, 됐죠. 예, 보여주는데요. 이게 보면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에요. 이거 냉정한 판이거든요. 예, 그래프 3개 했습니다. 제일 위가 어디예요? 도요타. 최고가죠. 예, BMW가 한 35%까지 올라갔다가 요즘 좀 쉬고 있어요. 예? 이게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이거 조금 내려간 거. 아래쪽에 이제 바닥 파고 있는 게 지금 현대자동차거든요. 기아차도 아니고 현대차인데요. 이게 냉정히 보시면 지금 자동차주가 나쁘냐 좋으냐 그러면 좋은 거예요. 지금이요. 전 세계에서. 왜? 자동차는 잘 팔리거든요. 네. 왜냐면 미국 올해 사상 최고치 나오고요. 중국도 뭐 어쩌다 저쩌다 올해도 사상 최고 그 나오는 거예요. 증가율이 준화되었더라도.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기본만 하면 가는 거거든요. 기본만 예를 들어 점유율만 유지되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회복하려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판매가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훅 떨어지는 건데요. 예, 이 부분 좀 냉정히 보셔야 돼요.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 딱 언제까지 같이 갔느냐면 작년 가을까지 같이 갔어요. 이때까지요. 이게 핵심이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딱 9월 10월부터 그냥 완전히 반대로 가죠. 뭐 외환시장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이성훈 대표가 얘기했던 부동산 투자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신뢰를 잃은 거예요. 지금요. 쉽게 얘기해서 3조 4조면 될 걸 10조를 질르신 거잖아요. 네네. 통 크게. 예? 네. 통 크게 질른 거잖아요. 예? 네.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좀 작년 9월 그때부터 똑같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지금 아직까지 뭐 올 하반기 언제 한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거대한 그림 있죠?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회사 측에서 뭐 지분 쪽, 뭐 배당 쪽만 이거 갖고는 턱도 없는 소리고 지금 현대차가 살기 위해서는 딱 해야 될 거가 그래서 삼성동 부지 앞으로 내가 100조를 하고 500조를 투자를 하는데 각각이 얼마만큼 돈을 쓰겠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조 하고 나서 거기 채권도 사고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취득세 내고 이런 건 세금 내는 거 다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럼 그걸 얼마만큼 투자하겠냐는 거죠. 10조 이상 투자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전 모르겠지만 그게 뭐 집 건물 짓고 어떻게 지고 어떻게 자원을 마련해서 현대차가 얼마 내고 현대모비스가 얼마 돈 들어가고 기아차가 얼마 돈 들어가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얘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는 그 부분은 이제 전지현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주식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고 미국 사람 마음, 유럽 사람 마음, 일본 사람 투자가의 생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한국 주식 좋아서 살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주식시장에도 10개, 20개 날 거 지금 널려있다고 보고 있어요. 진짜 널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IT에서도 10개 날 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에서도 10배 날 게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요. 예? 근데 메이커로 보자고요. 완성차 메이커로 보면 유럽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주식 사는 좋은 건 전 세계적 글로벌리 보는데 자동차 섹터를 사는데 도요타나 BMW, 폭스바겐 사면 되는데 현대차를 왜 사니?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본 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본 투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머징 마켓은 다 좋고 이거 다 좋은데 자동차 살려 그러면 야 우리나라에 도요타가 좋은데 왜 남의 나라 사? 이딴 얘기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앞서 이제 얘기한 거 경량화 얘기는 이번에 지금 타격을 맞은 거죠. 왜냐하면 제네시스 때문에 경량화 역행하고 안전 때문에 갔는데 이번에 혹시 뉴스 보셨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BMW 있죠. BMW 7 시리즈 있죠. 네. 150kg가 이번에 신형 모델에 150kg가 줍니다. 배속키라면 어른 둘의 몸무게가 빠지나 그런 거거든요. 어른 두 개의 몸무게가 빠지면 그 어디 자동차 공학 전문가 얘기했는데 그 자동차 주행이 몇 퍼센트 줄 때마다 연비가 6% 좋아지고 뭐 성능이 좋아지고 브레이크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BMW 7 시리즈가 150kg 줄고요. 심지어는 5 시리즈 있죠. 5 시리즈가 100kg 줄어요. 이번 신형 모델에 100kg면 사람 성인분 1.5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더욱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렇다 이 얘기야. BMW 뭐 그럴 수도 있잖아. 7 시리즈니까 크니까 150kg 저는 감이 없지만 줄어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더 깜짝 놀란 거 있죠. 네.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큰 차보다 작은 차에 관심이 있거든요. 골프 알죠? 골프. 네. 폭스바겐 골프 모르신 분 없을 거라고. 아주 그 자동차에 관심 없는 빼놓고 아마 젊으신 분이나 이러면 골프 다 아시죠? 오늘 너무 썰렁해. 골프 아시는 분은 1번 쳐보세요. 골프. 자동차 폭스바겐 골프 아시는 분. 1번 한번 쳐보세요. 근데 골프 있죠? 골프가 내년인가 언제 신형 뭐 8세대인가 9세대인가 신형이 나온대요. 신형이 나온다는데 골프 차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요? 예? 근데 뉴스 한번 찾아보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골프도 신형에 무게가 100kg이 준대요.
그러면서 신소재 있죠. 자동차용 신소재. 근데 거기 이제 알루미늄 소재가 많이 들어가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많이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에서도 그런 거 사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잖아. 뭔지 모르지만. 자동차에서도 그런 거 산다는 건 결국에는 그 BMW 7의 가장 큰 이유는 탄소 섬유 그런 거 이제 쓴 거 아닙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런 거 이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코롱 플라스틱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삼성동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면 이 경량화라는 것, 그다음에 연비에 대한 쪽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이 탄소 섬유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될까? 코롱 플라스틱 같은 그런 기업들 네. 이런 걸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쪽들이 일단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연비 쪽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으나 유가가 떨어져서 그래도 지금 뭐 연비하고 상관없이 지금 그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거거든요. 연비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는 그 탄소 배출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이제 반등 못하면서 뭐 조정이 나오긴 했으나 뭐 3기 오토모티브 뭐 이런 기업들 여전히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해외 이슈 보겠는데요. 제가 또 약간 모르던 건데요. 네. 제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핀테크에서 말이 많잖아요. 네네. 핀테크에서 말이 많은데요. 이 기사를 제가 또 좀 바쁜데 이거 쭉 한번 읽어봤어요. 요걸 있죠.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거 혹시 좀 영어 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이거 딱 보는 순간 핀테크가 뭔지 모르지만 그 주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핵심이 뭐냐면 여기 딱 보세요. 제가 두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줄만요. 예? 에어라인 디레귤레이션 액트 1978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솔직히 처음 들었어요, 오늘요. 예? 항공법에서 에어라인의 규제 완화 법안이 1978년 미국에 통과됐어요. 예? 그런 이후에요. 그 전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그래서 항공 노선마다 운항 횟수 같은 걸 다 정해준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새로운 놈이 들어갈 수가 없던 거죠. 네. 근데 1978년에 에어라인 디레귤레이션 액트가 생기면서, 예? 그러면서 자율화가 되면서 항공사가 여기저기 늘어났고, 그죠? 그리고 당연히 경쟁이 들 거 아닙니까? 예? 경쟁이 들어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가격 경쟁이 나오면서 항공산업은 50% 비행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25년 동안 물가 오르고 다 올랐는데 그 당시보다 지금까지 비행값이 50%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잘 생각해보니까 80년대 초에 미국 갈 때 그때 150만 원 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1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항공산업의 대변혁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핀테크도 같은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핀테크가 생기면 금융회사 있죠. 네. 증권, 카드, 모든 회사들 있죠. 네. 지각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놈 나오고 완전 새롭게 급부상하는 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이게 항공주를 얘기해서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했더니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핀테크가 됨으로 인해서 똑같은 얘기로 증권회사에서 오프라인 증권만 했다가 키움증권이 생기면서 시장을 다 쥐어잡았잖아요. 핀테크도 마찬가지죠. 이게 은행으로 보면 은행들이 되는 거고 이승원 대표가 중시하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카카오페이가 됐건 페이 있죠. 각종 페이. 그 모바일 페이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카드 같은 건 신한카드 같은 건 이런 걔네들이 나발을 딱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파트에서 핵심적인 놈들이 어느 나라나 두세 명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이제 1000조가 천조. 예. 1200조가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세계 5위인가요? 7위 규모라고 하죠. 그렇죠. 전 세계 이제 7위 규모라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죠, 우리나라. 그림자 금융을 없애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아주 무식하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의지거든요. 네네. 일단은 아주 강단 있게 소신 있게 네. 필요 없고 당장 내일부터 금융실명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실명제가 사실은 이제 엄청난 그 이슈, 그 시장의 어떤 우리 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발전을 가져왔다라면
핀테크를 통해서 한 방에 없앨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없앨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돈을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렛에다 이제 보관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저장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발달을 하게 되면 이 금융실 그 돈 자체가 이제 우리가 오죽하면은 골드만삭스도 비트코인에 대한 쪽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IT 기업들이 지금 이제 전자화폐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에 네네. 대해서 이제 지금 실험적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이게 네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게 되면 아주 투명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왜냐하면 뭐 이건 뭐 계약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것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것만 근거로만 해서 이제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캐시를 아예 없애버리면 네. 그게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좀 먼 얘기이긴 하나 네. 말씀 주신 것대로 시장의 방향은 네. 결국에는 그렇게 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성 대표도 왜냐하면 각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그림자 금융을 없애서 그림자 금융 쪽에서 뜯어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런 그 핀테크를 활용해서 과세에 대해서 투명하게 가는 거 이거밖에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이성 대표를 같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모르니 바이오 주식 한번 될 것 같으니 공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종목은 제가 몰랐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었잖아요. 네네. 예? 그죠? 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제가 이걸 요즘 이런 거 레포트를 기사를 많이 보거든요. 네. 보는 순간 앞으로 2, 3년 동안 세계 최대의 테마는 핀테크다. 핀테크. 네. 네. 핀테크가 하여튼 시장에 하여튼 10배, 100배, 10배면 100배짜리 나올 것 같아요. 핀테크에서. 그래서 정 안 되면 핀테크 뭐 그런 관련주나 펀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 시간에는요. 오늘 또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화요일 날 또 우리 또 초대 손님 모시고 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스타겐토크. 바로 화요일 날 주인공 누구죠? 네, 첫 달 주식의 주인공이죠. 첫 달 주식의 주인공. 그리고 이 첫 달 주식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첫 달 주식 그리고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한올 바이오파마 알고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알고 있으면 신고해야지. 제약의 아버지야. 네, 제약의 아버지. 자, 제약 후발주자에 대한 움직임까지 예측하셨던 주동인 전문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제약주가 사실은 메르스 갖고 가면 안 되는데 단명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이게 테마주로 엮이면 단명합니다. 그렇죠.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잘 갈 텐데 이렇게 테마주로 엮는 순간 말 그대로 투기적인 매매가 들어오고 유입이 되면서 단명했던 부분이고 제가 지지난주서부터 뭐 지지난주가 아니라 뭐 제약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죠. 왜 시장 중심이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메르스 사태가 사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초기 방역을 못 하다 보니까 초기 이제 이렇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가 아니라 이제 덤프트럭이 와도 못 막을 수준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격리 수용자가 뭐 700명을 넘어섰다는데 7,000명 되는 게 아마 하루 이틀 자고 나면 7,000명에서 또 하루 이틀 자고 나면 7만 명으로 갈 수 있는 확률로. 왜냐면 피라미드 상단은 한 명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서운 얘기. 네,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과거 사스 때도 비슷한 흐름이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스가 2009년인가요? 네네. 2009년인가 사스가 나왔을 때 그때 실제 주도주로 움직였던 부분이 또 제약주였는데 그 중에 또 녹십자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역시 녹십자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백신 쪽에서는 역시 녹십자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당장 약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 뭐 막연한 기대감, 투기적인 심리가 작용되면서 제약주가 주도주가 됐는데 그러면 SK케미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부는 똑같잖아요. 녹십자하고 SK케미칼 뭐 그거는 사업부가 똑같거든요. 그럼 뒤에 이제 제약이 안 붙으니까. 백신 둘 다 똑같이 하니까. 뒤에 제약이 안 붙으니까. 그 바꿔야겠구나. 그렇죠. 이름을 바꾸면 가죠. SK제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테마주가 아니 뭐야 녹십자는 적십자 이런 거잖아. 제약 없잖아 얘도. 테마주가 아시다시피 한때는 액면 분할만 하면 점상한가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또 테마주라는 게 뒤에 닷컴만 붙이면 날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사명을 바꿔서 닷컴으로 바뀌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죠. 키움증권도 예전에 키움닷컴 증권이었을 정도로 네. 닷컴이 열풍이었던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그게 바로 테마주라는 게 아무래도 묻지마 매수의 뭐 투기적인 매수가 유입된 부분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 여파는 분명히 오래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 아시다시피 잠복기가 2주기 때문에 네. 당장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2주 동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걸 감안하면 네. 적어도 이 열풍은 한 달 이상 지속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매매하는 게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시장 그냥 냅둬도 갈 수 있는 제약주를 굳이 그거를 튀겨서 빨리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시면 매일 한 알씩 황금알을 낳는데 그거 배를 갈라가지고 황금알을 다 꺼내려고 하는 개인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제약주는 사실 놔둬도 1년 내내 올라갈 업종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를 갈라갖고 빨리 다 먹어야지라는 투기적인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단기 급등했다 단기 급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로서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매매가 아닌 지금 키 맞추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빅6 매출 상위에서 빅6가 있었는데 선두권 업체가 바로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이 선두권 3위 업체고 그러니까 세 가지 업종 그리고 후발 업체가 바로 말씀을 드렸던 분석해드렸던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해드렸던 게 바로 대웅제약이고 종근당이고 동아ST, 동아약품이었죠. 그래서 이게 후발 빅3 그래서 합쳐서 선두권 6개 업체가 시가총액 이제 조 단위를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후발 업체, 그러니까 중형제약사들이죠. 이제 중형제약사들이 키 맞추는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광동제약이라든지 부광약품이 시가총액 1조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 1조를 갈 만한 제약주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 정도 레벨은 안 되는데 제약업종의 부피가 커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중형제약사들도 1조 원을 찍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동종업종의 중형제약사들. 근데 오늘은 보령제약이 상한가를 장중에 갔던 부분인데 저도 이제 보령제약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추천해드려서 이게 카나부. 그죠. 카나부. 그 카나부가 신약으로 14호인데 카나부 신약 매출 그동안 신약 갖고 간다고 난리 부르스 떨었던 기업들에서 실제로 생산하는 신약이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 보령제약 카나부가 1위를 했다라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서 보령제약의 중형제약사 중에서 키높이 맞추는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보령제약을 여태까지 이제 끌고 오는 부분인데 하필이면 오늘 또 메리스 테마주에 엮였네요. 별로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시장에 상당히 바이어스가 엮일 수밖에 없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본질같이 그리고 그 글로벌 트렌드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넌센스가 움직이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시청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녹십자가 무슨 상관이냐 저는 딱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주가 올라가 상한가 들어가는 거가 맞냐 안 맞냐. 그렇죠. 보령제약이 카누부 이거 다 아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는 약간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누가 이런 얘기죠. 야 저기 뭐 한다더라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전 그걸 원치 않는데. 그거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놔둬도 그냥 갈 수 있는 걸 굳이 그거를 찔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알씩 황금알을 낳는 걸 굳이 그걸 배를 갈라갖고 한꺼번에 다 꺼내려고 하는 그런 급등이 나오는 게 사실 원치 않는 흐름입니다만 그래도 부럽죠.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이걸 보면은 과거 이제 NC소프트가 생각이 나는데 NC소프트가 사실 놔두면 멀쩡하게 잘 갔는데 갑자기 넥슨이 경영권 참여 선언을 해갖고 2월달에 점상한가 기억나죠? 그날 방송했잖아요 아침에. 그렇죠. 점상한가 기록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게 그겁니다. 놔둬도 알아서 가는 종목을 굳이 경영권 참여한다고 점상한가를 만들어서 투기적인 매매들 단타 치려는 매매들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확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 달, 두 달 가까이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하고. 결국 뭐냐면 단타 치려고 들어왔던 물량들이 결국은 죽어라고 손절 치고 나간 다음에 그 물량 다 빠져나간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면 꼭지고 내가 팔면 내가 손절 치면 바닥인 게 바로 수급의 논리고요. 투기적인 심리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야 올라가는 게 주식의 심리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시장 보면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수가 뭐 20포인트 빠지고 막 있습니다만 결국 보면은 개인들이 버티다 못 버텨갖고
진짜 말 그대로 집어던지고 나가면 거기가 바닥이고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투기적인 심리로 발동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서 사는 순간 거기가 상투라는 걸 감안하면 본질같이 입각해서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 시장은 뭐 불안정한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뭐 수출 둔화돼 갖고 자동차가 지금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엔화가 부러지기 전까지 절대 자동차 손대지 말라고. 사실은 제가 거의 뭐 반년, 1년 내내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고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면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그 상대방이 강할 땐 잠시 후퇴하는 것도 맞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질같이 입각한 내 순서를 기다리는 전략. 지금 시장은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마시고요. 결국은 이 메르스라는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보험적인 측면에서 저는 특정 제약사를 거론해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봐야 된다. 라고 제시를 해드립니다. 저는 하여튼 시장의 퀄리티가 뭐 똑같 비슷한 얘기지만 시장의 퀄리티가 아주 후졌다고 그래요. 쉽게 후졌어요 지금요. 그렇죠. 질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저기 한번 봐주세요. 그 뭐요? 차트 한번 올려주세요. 국순당 있죠? 국순당? 네. 국순당 오늘 왜 오는지 아세요? 국순당 막걸리가 메르스 예방에 좋은가요? 아 그게 아니라 이거 아세요?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국순당을 조사해보면 나올 텐데요. 뭐 네. 루머가 아니라 뉴스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게 보면 국순당이 투자한 자회사가 뭐 하나 있어요. 네. 그 자회사가 뭔가 투자한 회사가 있어. 그게 자회사. 2대 주주로 했는데 네.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100%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요. 그런 얘기가 네. 있어요. 그래갖고 그 회사가 2대 주주 참여 회사가 요번에 키트 있잖아요. 요번에 이거 진단 키트. 진단 키트. 네네네. 진단 키트의 회사의 2대 주주래요. 왜 우리나라에 안 하고 중국에 또? 아, 몰라. 중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루머상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본질 가치로 올라갈 수 있겠죠. 뭐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그만큼 얘기하는 게 많다는 얘기죠.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특정 기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아까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제약회사들. 아까 어떤 분이 말씀 보령제약도 무슨 항생제 백지능가 강하다고 말씀은 맞겠죠. 근데 제 친구가 우리 여기 제약 상장사 중에 하나의 오너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항생제 있죠, 항생제. 네. 뭐 특정 항생제가 뭐 항생제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감기약 대한민국 제약사 다 만든다는 거야. 그렇죠. 항생제 다 만드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다 미친 듯이 뭘 줘? 리베이트 조각 맨날 네. 클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백신도 다 만들려면 하고 뭐 항상 감기약, 소화제 다 주는 건데 결국은 리베이트 싸움이고 이런 그렇죠. 아니 물론 그 친구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네. 자기네는 후졌으니까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분 없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나중에 어찌 됐건 바이어스는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해결되면 주가 제가 보기엔 폭락이죠 이거. 네네. 그때 올라가면 급락할 거냐, 꽃갈고가 쭉 떨어질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 같은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확신을 갖고 기업 내용을 아는 것들 위주로 가서 종목을 추려야죠.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지금 리베이트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선두권 매출 빅6 업체 중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갔던 한미약품, 녹십자, 유한양행 이후에 후발 업체든 동아ICT, 대웅제약, 종근당이 왜 후발로 움직였느냐? 거기에 대웅제약, 종근당은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리베이트에서 걸려서 그렇죠? 약가이나 처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판매액의 뭐 30%인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가이나 그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성이 떨어졌고 그것 때문에 못 갔던 부분이고요. 지금 뭐 최근에 몇 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서도 리베이트 걸려갖고 한 달 동안 주요 품목에 대해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는 걸리면 3개월 정지 처분을 받더라고요. 그 얼마 전까지는 한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하도 리베이트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3개월 정지로 정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보세요. 동네 병원 다 가보면 있죠. 네네. 때마다 있죠. 웬만한 이상한 병원 아니면요. 테레비가 바뀌어요. 그렇죠. 냄새부터 테레비가 바뀌어요. 그렇죠. 왜 바뀌겠어? 누가 사주겠어? 누군가 사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아마 잘하시는 분은 계시겠죠. 스스로 사용했지만 새 병원 질 때마다 끈그랗게 딱 테레비 들어가잖아요. 누군가 사줬을 거라고요. 제가 직접 그 제약회 사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모든 감기약을 먹건 어디든 간에 모든 약에 보면 항상 위 보호하는 약이 같이 들어가요. 독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거 제 친구 얘기는 다 만드는 게 다. 대한민국 제약회에서 못 만드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차이가 난 게, 그러니까 그쵸. 착출난 것도 있겠지만 리베이트 차이다. 근데 워낙 이게 제 친구에겐 그거예요. 리베이트 차이죠.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건설업종도 마찬가지로 담합 네. 부분이고 제약사도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싸움이죠. 네. 인맥 싸움이고 줄 싸움입니다. 그래서 네. 뭐 특정 제약사가 뛰어나다를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통망과 매출액 규모로 제가 대형 제약사, 중형 제약사, 소형 제약사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통망을 갖춰갖고 일정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일정 수익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의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리베이트로 걸렸던 그런 제약사들이 결국 이런 판매 정지 처분이나 약가이나 처분을 받았던 부분이 해제되면서 지난번에 대웅 제약이 급등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정지 먹었던 것들이 풀리면서 그런 타이밍을 한번 확인해 보셔라라는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어찌됐든 제약주들 이 메르스 열풍은 잡주들 잡주들이 돼버렸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의 중심이고 질적으로 좀 안 좋은 시장이면은 분명합니다만 뭐 그게 주류라고 한다면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니면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예 관망하든지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제가 특정 기업을 하나도 모르는데요. 네네. 저는 미국 뉴스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백신주가 엄청 잘 가거든요. 있어요. 네네. 딱 찍어드릴 수 있는데 방송에 맞지 않아서 이런 얘기하면 또 이 대표가 뭐라 그래. 아 형님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요. 백신의 몇몇 회사가 있어요. 날아가는 게 있거든요. 네네. 왜 날아가는지 아세요? 왜? 그거 되면 대한민국이 됐건 전 세계 됐건 웬만한 백신 만드는 회사 박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 있죠. 어머님이요. 네네네. 어머니 매년 독감 그렇죠, 맞죠. 맞으시죠? 그쵸, 아버님 매년 맞으시죠? 맞으시죠. 어머니도 맞으시잖아요. 네. 저만 해도 맞거든요.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거의 된 거가 네. 10년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맞고 10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많아요, 지금요. 네네. 매년 맞는 거에 대해서 머리 아파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식이 특정 주식 막 가요, 지금요. 아직 난 적이 다 허가 난 적이 없는데, 뭐 인상, 이상, 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지금은 떼거지로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말 매매는 정말 이 트레이딩을 충분히 알고 하시든지 아니면 관망하시든지 아예 안 하시든지. 예. 이거 갖고 나중에 부러지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제약주를 비슷한 말씀으로 드립니다. 제약주가 1년 내내 갈 수 있는 업종이면은 분명한데 문제는 내년 이후에서 갖고 계시면 아마 손실률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거죠. 그 제약업종의 특성상 지금처럼 이렇게 쏠렸을 때 쏠림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쏠림 현상이 발생했을 때 바이오는 특히 더 심하죠. 근데 급등을 하지만 실제로 그 쏠림 현상 인기라 그럽니다. 인기가 사그라들었을 때는 그 뒤는 처참한 부분이거든요. 벌써 그렇죠. 뭐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오랫동안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처절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서부터는 뭐 제약바이오를 손대신 분들은 처절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을 때 단물 빨아 먹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약할 때 안 될 때 지금 자동차 업종 뭐 진짜 수차례 안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엔화가 갑자기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면 엔화가 그쵸 꼬부라지기 시작하는 엔화 강세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그때 무조건 자동차를 사실지 몰라도 안 될 때는 손대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고 될 때 손대시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될 때만 하시고 내년 이후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있는데요. 요거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는데. 네네. 우리 또 첫 달 주식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제 증권주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 그렇죠. 증권주.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 증권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NH 미래랑 메리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메리츠 종금 증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좀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죠. 메리츠 종금은 아시다시피 동양 종금이 몰락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어서 나타난 뭐 유일한 종금 증권사다 보니까 올라가는 부분이고, 미래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약간 중국향도 있고요. 퇴직연금으로, 그러니까 연금 신탁 쪽으로 또 그러니까 연금 쪽으로 이렇게 뭐랄까 좀 특정을 해서 안정적인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다. 일반적인 뭐 대표적으로 NH증권, 뭐 키움증권, 뭐 우리 대우증권, 현대증권 이런 것처럼 뭐 수수료 수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올라가는 쪽보다는 요 미래세 쪽이 좀 더 추세적으로 안정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어제까지 보면은 국고채 3년물이 1.74%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아시다시피 1.75%거든요. 네. 근데 국고채 3년물이 1.74.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우려했던 미국은 지금 보면은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죠. 오늘도 9bp인가 급등을 해가지고 뭐 채권이 폭락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반대로 우리는 뭐 경기 둔화가 심각하고 수출 둔화도 심각하다 보니까 6년 내 책으로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쩜 좋아. 한 번 더 나오는 대책이 한 번 더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쪽으로 또다시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장 시중금리 실세금리는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느냐. 시장이 그쪽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증권업종은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셨겠지만 실적을 등에 업고 움직이는 업종이거든요. 지금은. 작년에 움직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분위기 갖고 움직였다고 보면 올해는 확실히 실적을 등에 업고 움직이다 보니까 좀 저가증권주 말고 대형증권사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가증권주들은 그냥 분위기에 편승한 등락일 뿐 약간 이제 쏠림 현상이 해제됐을 때 폭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미래세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겠고요. 앞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 얘기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그 하반기 경기에 관련 대책이 이번에 6월 말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얘기는 그 주요 이슈가 2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거 제가 내일 시간 되면 내일 좀 정리 들어가요.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이번에 하반기 경제 대책이 6월 말에 나올 예정인데요. 수출하고 막 금리 이런 거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보통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리를 15번 더 내더라도 경기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